スペクトラム症を持った方向けのものですけれども、引きこもりっていうような扱いをむしろ日本では自閉症の方という扱いを受けることが多いですね。でそれから地域支援、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これは8050問題です。これに関しては、親の生活支援で引きこもり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生活困窮を極めている8050世代の、家庭ですね、それに対して、行っております。で、そろそろまとめ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はですね、結局、引きこもり支援というのがあまりうまくいかなかったと言っても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1980年代からや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結局、8050問題を、受け入れる社会になりつつあります、実態のところは。民間の支援も乏しく、地方に行動に乏しくなってきます。日本では幸いなことにですね、生活保護ですね、というのが、しっかりと機能しております。ですので、たとえですね、親が、死んでしまったとしても、子供がですね、その後スムーズにですね、生活保護に乗ることができれば、親は思い残すことはいっぱいあるでしょうし、引きこもりでずっと、生きてきた、子供の方もいろいろ思うことはあるんでしょうけれども、少なくとも生活が破綻するということは、一応ない国ですので、そこのところが最低限保障されているかなという形になります。この辺はもう割愛しましょう。読んでもらって分かると思います。そろそろ時間が、迫ってきているので、ちょっとこうしてるんですかね、すみません。で、韓国の引きこもり、これだけちょっと話させてください。韓国の引きこもりですね、見てですね、韓国の引きこもりの定義ってどうなのかなと思うと、社交不安症、これは精神学的に言えばです。状態的にそうなのかはよく分かりませんが、診断名としては社交不安症多いのかなと思いました。それから自閉スペクトラム症が含まれているのは、まず間違いないですよね。でそれからもう一つはスキゾイドですね。韓国でどれぐらいその議論されているのかよく分かりませんが、スキゾイドパーソナリティっていうのが、現在の精神疾患ガイドラインには、診断ガイドラインにはありまして、その社交性が少ないというのはそもそもの特徴ですから、そういったものがあるんではないのかなと思いました。で、日本では引きこもりには入らない孤立した青年たち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にも場合によっては精神学的なアプローチは、有効ではないのかなと思いました。で、もちろんそれだけではなくて、精神学的アプローチ必要がない人も多分含まれる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スキゾイドに関してはパーソナリティ傾向ですので、個人の生き方、それから価値選考ですかね、自分の好きなように生きるということを考えれば、あまり社交は望まない、そういう生まれつきの性質ですので、どこまでその公の権力が介入しているのか、支援という形で介入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は議論があ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はい、すみません、ちょっと紹介してしまいましたが、以上で終了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長々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이렇게 일본의 고립운동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먼 발걸음 해주신 이대송이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님께서 한국 고립운동 실태와 정책 방향 제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 줄 알고
봤으면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의 고립과 운동이라는 어려움을 공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함께 고민하러 오신 분들 앞에서 한국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진짜 기쁩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고민을 할 때 일본의 사례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는데 앞서 미리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이라는 전문치료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고립과 운동 경험이 과거에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는 데 공감을 하면서 일본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오늘 저는 소개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오늘 준비한 대부분 보시는 것과 같고요. 발제 자료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내용을 준비했거든요. 네, 한국어로 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 가능한 설명을 깔끔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론 이 고립이나 은둔의 경험이 전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의 위기에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고립과 은둔뿐만 아니라 인적 속성에서 나타난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 특성, 그리고 일자리 특성, 그리고 경제력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 관계가 결핍되거나 부족한 고립,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청년의 위기로서 청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애부터 과중한 체목장까지 굉장히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를 저희는 봤습니다. 하나의 어려움도 겪지 않는, 취약하지 않은 청년도 한 절반 정도 있긴 한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절반 정도의 청년이 어느 하나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3개 이상의 다중적인,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전체 청년들의 4%를 넘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건 저기 최대 8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어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도 잘 못하니까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와중에 가족 안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도 못 청년이었습니다. 네, 본인도 나가기 힘들고 장애를 겪고 있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구직되는 청년이었어요. 아픈 가족이 있고 나도 일을 못하는데 가족 경제력은 좋았을까요? 안타깝게 빈곤에서 비행기 생활 어렵게도 사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같은 경우에 너무나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어떻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립과 은둔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단 2, 3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이 복지의 대상인가라는 데에 대해서 한국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전 세계를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들이 취약한 삶에서 안정적으로 성인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질의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떨어지는, 아까 그 보셨던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떨어지는 걸 보호해주는 역할이 사회 안전망이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 혹은 청년복지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기로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위기로서 고립과 은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개 사진을 인터넷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은둔하고 있던 청년 당사자는 그 당시에 자신의 사회적인 신체 상태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방의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DSM-5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ICD-11인가요? 네. 거기 지금 저장강박증이 남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청년들이 경험하는 쓰레기방의 저장강박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열심히 모았는데 이걸 버리러 나가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두려워서 못 나가서 쓰레기를 모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환과 번째가 다른 사회와의 관계가 사회에서 나를 보는 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에서 혼자서 고독 살 것 같은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원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상태를 이해해야 되니까요. 네. 지원 대상으로서의 고립과 은둔을 정의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지금 정부 정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서 취약한 상태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부족한 상태를 고립된 상태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을 스스로를 가두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은둔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니트가 히키코모리와 주석될 거가 다소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니트와 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관계적인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고립과 은둔 상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이분들을 히키코모리라거나 은둔형 외톨이 같은 낙인을 찍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우리가 그냥 감기 걸렸다 낫는 것처럼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통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교류가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인구는 사실 전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전 13세 이상 인구에서 약 6% 정도, 280만 명 정도 확인이 되고요. 지금 한국에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에서 34세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연령대를 국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교류가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은 2023년 기준으로 약 50만 명 정도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외출도 하지 않는 은둔 청년은 2024년 기준으로 5% 확인이 되고 적지 않은 숫자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류가 없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는 전 세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립되어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 청년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고립된 중장년이 되고 고립된 중장년이 고립된 노인이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조기계에 있는 기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청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에 보건복지부와 저희 연구원이 함께 전국에 있는 고립운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들 타겟팅한 온라인 조사였는데 약 9,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 그분들이 고립돼 있고 은둔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응답한 청년들의 거주지역 분포를 보시면 거기에서 주황색 그래프는 인구 추계로 보는 전체 인구의 거주지역 분포인데요. 그리고 청록색은 저희 조사에서 확인된 고립운둔 청년들의 거주지역 분포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어디에서든 전국 어디에 있는 청년이든 청년이면 고립과 은둔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에서 많은 것들을 조사해서 그걸 저희가 지원 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조사에 응답했던 고립운둔 청년 중에 80% 정도는 지금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2명은 실제로 고립과 은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일이나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취미활동을 하기도 했고 혹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혹은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자서는 힘들고 지쳐서 혹은 돈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립이나 은둔에 이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어있는 부분이 아마 정책 사각지대였을 겁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집 밖에 나가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다른 또래 청년들처럼 나도 평범하게 일을 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태조사에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남긴 글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주위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가족도 세상도 버린 나를 정부는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위의 도움이 아까 보여드렸던 청년복지의 역할이 됐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본의 사례가 숨어있던 취약계층으로서 히키코모리를 처음 발견한 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이지는 연습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선례로 저희가 감히 반면교사 삼아보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히키코모리가 중장년으로 계속 나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저희는 획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중국에서도 최근에 탕핑이라고 그냥 누워있는 청년들이 있대요. 라이방이라고 세상 다 망해버려 이런 청년들이 실제로 있답니다. 이거는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 간의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핀란드 아시죠? 복지선진국가인 국가인데요. 여기에서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확인되는 청년들이 저희 고립부는 청년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지도에 있는데요. 전국 270곳 이상 청년 워크숍이라는 실제로 물리적인 건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사회기술이 부족한 고립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약 500여 명의 청년 사업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사회기술을 재학습한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서 자립으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보통 청년들과 굉장히 부드럽게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희가 참고할 만한 모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자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고립과 의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작년 8월 14일에 개소해서 고립운동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립운동 청년을 지원한다라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방향은 단순히 발굴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들이 회복하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와서 사회 통합을 하는 데까지 저희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지. 감기 걸렸는데 배탈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고립과 은둔이라는 게 사회적 관계 자원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해야 되는 솔루션은 사회적 관계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독립된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회복하는 주체로서 당사자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우울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애인이랑 헤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집 밖에 안 나갔는데 그 시간에 어느 순간 안에 평생 지났더라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